예, 김대희 선생입니다. 자, 수능 완성 실전 1회편에 나와 있는 문법부터 같이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교했을 때 1회차 문법이 조금 난도적으로는 쉬워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분명히 출제 가능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곤란하고요. 제대로 한번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먼저 볼 텐데요. 11번, 12번 문제죠. 이 문제는 좀 눈여겨봅시다. 수능 특강에서도 제가 이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반모음한테 의문의 성격을 인정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개정 전하고 개정 이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수생 혹은 만수생들 중에서는 이 문제가 이게 무슨 말하는 건가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왜 이상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러 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좀 눈여겨서 봐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생과 학생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선생, 음운 변동의 유형을 항상 하던 얘기네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동 전후의 음운 개수, 음운의 개수를 따져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를 교체, 비음화, 유음화 혹은 국외음화, 된소리 현상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교체로 있던 음운이 없어지는 경우를 탈락으로 자음군 단순화가 가장 대표적이었고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없던 음운이 덧붙는 경우를 첨가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를 축약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수특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음운현상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많이 물어보는 유형 가운데 하나가 두 개 이상의 음운 변동이 발생했고 그 가운데서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자, 그런데 한 단어 내에서 둘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일은 막일, 막닐, 막닐. 자, 그럼 볼까요? 원래는 막일이었는데요. 막닐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받침 뒤에 이야, 여요, 유가 오게 되면 니은이 첨가되는 거죠. 일단 니은이 첨가된 게 하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니은 때문에, 비음 때문에 앞에 오는 기역 타열음이 비음, 이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음화가 하나 일어났죠. 그렇다면 음운의 개수는 첨가니까 플러스 1이겠네요. 자, 마저 읽어봅시다. 이렇게 발음되어서 첨가와 교체가 니은 첨가 하나가 있고 비음하니까 교체겠죠. 교체가 일어나고 그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한 개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흔하게 보던 거예요. 자, 그 다음 학생의 질문. 자, 선생님, 그런데 어떤 경우에 교체로 보아야 할지 축약으로 보아야 할지 헷갈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동사 보다의 어간 보에 어미 아가 결합하여서 바로 발음되는 경우를 어떤 책에서는 축약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교체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선생의 말을 들어보면 보고 얘기할까요? 일단 하나 더 읽고 얘기합시다. 자, 선생, 내 전자는 오와 아가 와로 줄어드는 현상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를 축약이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후자는 이중모음 와는 반모음과 반모음 오우와 단모음 아로 이루어져 있으니 오아가 오아에서 오가 단모음 오가 단모음이죠. 단모음 오가 반모음으로 바뀜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교체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 필기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전 페이지에 설명을 할게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단모음, 이중모음. 이거는 문법책 가지고 계신 것마다 다 나와 있고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거고요. 이중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같은 건 단모음이고요. 야 같은 건 이중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오 같은 건 단모음이지만 와 같은 건 이중모음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보시고. 자, 일단 보시면 야 같은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야처럼 들리죠. 이야처럼 들리고요. 와 같은 경우에는 오아처럼 들려요. 그런데 여기 앞에 오는 이하고 오 같은 경우에는 혼자는 발음하지 못합니다. 이나 오처럼 보이지만 혼자는 발음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놈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모음 마찬가지로 오도
반모음이 되죠. 우리말에서는 이와 오우 반모음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이중모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중모음의 정의는 반모음과 반모음이 오고 반모음과 단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중모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반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모음이 문제예요. 선생님이 혼자 발음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전 교과 과정에서는 얘를 독립된 음운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독립된 음운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중모음 발음할 때 함께 발음되는 것일 뿐이지 얘를 음운의 개수를 셀 때 세지 않는다고 봤어요. 독립된 음운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개정된 교과서는 얘를 하나의 독립 음운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기본 전제예요.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나면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에서 오가 있고 보아에서 아가 있어요. 자, 얘가 뭐가 됐냐면 보아 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단모음이죠. 얘는 단모음이고 아도 단모음이고 와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축약이라고 봤다. 모음 축약이겠죠. 축약이라고 본 케이스는 뭐냐면 단모음 오하고 단모음 아가 결합해서 이중모음 와 하나가 됐어. 자, 단모음 하나 두 개죠. 음운의 개수 두 개가 이중모음 하나가 됐어. 그러면 음운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축약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걸 보면 자, 두 번째 이거를 교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오는 단모음이고요. 아도 단모음인데 얘가 와가 됐어요. 와는 반모음 오하고 단모음 아로 구성된 거죠. 위에 지금 마이너스 1 축약으로 본 것은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개정된 것처럼 반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에 아는 그대로 왔잖아요. 그죠? 볼 거 없고 앞에 나오는 단모음 오가 단모음 오가 반모음 오로 교체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모음이 이렇게 반모음으로 교체가 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단모음의 반모음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문법은 약속이죠. 뭐가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는 문제인데 개정 전에는 단모음을 독립된 음운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의 단모음이 하나의 이중모음이 되면 그냥 축약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개정된 교과서에는 반모음을 하나의 독립된 음운이라고 보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가 되었을 뿐이고 음운 개수의 변동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게 조금 가도기적인 현상이라서 올해 수능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특에서 혹은 수능 완성에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문제니까 조금 신경을 써서 봐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발을 교체 현상으로 보는 설명은 축약 현상으로 보는 설명과 달리 가는 이미 나왔죠. 그죠? 반모음을 뭐로 보냐면 하나의 독립된 음운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체가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제 그 채널 강의 중에서 OPL 문법 외전에서 반모음을 설명하는 강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셔도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12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가에 들어갈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3번이겠죠. 이건 뭐 볼 것도 없겠네요. 반모음이 음운의 자격을 지닌다는 점, 반모음이 음운의 자격을 지니면 교체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축약이라고 봤습니다. 자, 다시 11번으로 가죠. A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해봅시다. 훌른 탈락 및 교체. 자, 확인해 보죠. 여기서 자, 선생님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훌른은 일단 티읕 하나가 탈락이 됐죠. 그죠? 탈락 하나. 여기 마이너스 1. 탈락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리을 유음 뒤에 오는 니은이 여기 이렇게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유음화가 된 거죠. 그럼 교체죠. 그죠? 탈락이 하나 일어났고 교체가 하나 일어나서 음운 개수가 한 개 줄었다. 1번은 일단 맞는 설명이네요. 자, 2번 갑니다.
꽃길은 교체 및 첨가 그런가요? 꽃길. 자, 일단 치읓은 음절 끝에서 발음할 수가 없죠. 디귿으로 일단 음절의 끝소리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드부 뒤에 오는 예사소리 기역이 된 소리로 교체가 됐죠. 그러면 요거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 하나, 음끝 하나, 그 다음 또 하나가 경음화 현상, 된 소리 현상이니까 교체 및 첨가가 아니고요. 교체가 두 번 일어나서 음운 개수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깎다 요거를 우리가 발음할 때 뒤에 된 소리는 빼고요. 깍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러면 쌍기역이 기역이 됐다고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가 탈락됐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체된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겹받침이 홑받침이 되는 것. 이것은 탈락입니다만 쌍받침이 홑받침이 되는 것은 교체라고 보셔야 돼요. 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미 끝났네요. 3번은 갑하다가 된 것은 탈락 및 축약. 자, 일단 시옷이 탈락됐어요. 자음군 단수나 하나 마이너스 1 생겼고요. 그 다음 비읍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피읍됐죠.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2개 준 거 맞고요. 4번은 색연필은 첨가 및 교체. 색연필 받침 뒤에 이야 여여 유가 오니까 여기 이응에다가 니은 들어가서 생연필이 됐고요. 그 다음 이 니은 때문에 앞에 오는 기억이 유음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니은 첨가 하나 하고 비음아 교체가 하나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의문의 개수는 1개가 늘었습니다. 마지막 5번은 깨끗하다에서는 일단 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겠죠. 그죠? 교체 하나. 그 다음 이 디귿과 히읗이 축약되어서 타가 되었으니까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교체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자음 축약이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서 음운 개수가 1개 줄었다.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11번 문제 가장 흔하게 보시는 문제죠. 가장 많이 보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문제예요. 쉬운 문제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정확히 아는 습관들을 들이셔야 됩니다. 12번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에 자, 이거 IQ 문제 같네요. 이렇게 표시해 보랍니다. 이런 표시처럼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골라봐라. 이거는 단어의 형성을 묻는 문제 같은데요. 자, 일단 밑에 보시죠. 다음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 자, 그러면 저 기호들은 용언을 구성하는 형태소를 의미하는데 단어 형성에 관련되는 어근과 자, 어근은 단어 중에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어근과 그 다음에 접사,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접사, 활용에 관련되는 어미로 분류하고 각각을 기호로 표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근, 접사, 어미의 개념이 없으면 조금 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고3들이니까 이 정도 개념은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목. 자, 오가는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오가는 이런 거죠. 오다의 어근 어근이죠. 그죠? 어근. 그다음에 가다의 어근 가. 뒤에다가 는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근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는에는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가도 어근이고요. 는은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미가 되겠죠. 일단 이거 뭐라고 부르나요? 겹동그라미하고 별표는 뭔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우리는 평야가 드넓게 펼쳐진 곳. 자, 드넓게. 그러면 요거는 마름모가 하나가 있네요. 드넓게 해서 들을 빼도 상관없죠. 그렇다면 얘는 어근의 의미를 한정해 주기 위해서 들어간 접두사일 거예요. 이 표시는 접두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넓게 널은 넓다에서 뜻이 있는 어근이 되겠죠. 어근은 쌍돌그램이. 그 다음에 더 넓게죠. 걔는 어간 뒤에 붙은 미가 되니까 이렇게 별표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겠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마름모는 요거는 접사였었죠. 접사고 그 다음에 어근이 붙고 그 다음 다시 접사가 붙고 그 다음에 미가 오면 되겠네요. 접사 어근 접사 어미. 자, 이런 걸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적어놔 볼게요. 접사 어근 그 다음에 다시 접사 어근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해볼게요. 1번은 아이들은 한참 띠논 뒤에 자, 띠논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뛰놀다에서 왔겠죠, 그죠? 그럼 뛰다, 뛰다의 뛰, 얘는 뭔가요? 어근이죠. 어근, 뛰. 그 다음에 노는 놀다에서 어근, 놀하고 어근 하나. 그 다음 뒤에 어미, 니은이 왔어요. 얘는 어미입니다. 어미가 왔는데 리을이 탈락했겠죠. 그래서 띠논이라고 된 겁니다. 그러면 어근, 어근, 어미니까 우리가 찾는 구조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자, 2번 해볼게요. 창문에 창호지를 덧붙여. 자, 덧붙여. 그럼 이 단어의 기본형은 뭔가요? 원래 온 기본 형태는 뭘까? 붓다에서 왔겠죠. 붓다에서. 그러면 붓다의 붓이 어근일 겁니다. 덧은 빼도 상관없죠. 그럼 덧은 당연히 얘는 접사일 거예요. 접두사. 그 다음에 붓, 이건 우리가 지금 봤다시피 어근이고요. 자, 근데 부처가 됐어요. 부처는 뭐죠? 붓이 어인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 온 놈은 당연히 어미가 될 거고요. 자, 이가 붙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가 들어갔냐 하면 붙이다, 사동접사가 됐죠. 사동접사. 그러면 접사 어근 접사 어미니까 우리가 찾는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 개 더 해볼까요? 도와주며. 자, 도와주며. 그럼 이거는 돕다 주다죠, 그죠? 돕다의 어근 뒤에다가 아가 와서 비읍 탈락하고 도와가 됐을 거고요. and 주면은 주다의 어근 주에다가 뒤에 어미 며가 왔겠죠. 그럼 얘는 어근, 얘는 모음 연결 어미. 그 다음에 주다는 주, 어근, 면은 어미니까 어근, 어미가 되겠네요. 4번은 늦추었는데 자, 기본형은 뭐죠? 늦다에서 온 거죠. 어근, 그 다음에 추는 늦추다, 사동접사.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대는 연결 어미. 그럼 얘는 어근, 접사, 어미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5번은 마음을 짓누르다. 그러면 누르다에서 누르까지가 어근일 거고요. 앞에 오는 짓은 접두사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오는 느는 어미가 될 거니까 접사, 어근, 어미의 구성일 겁니다. 답은 2번이고 지금 보시는 문제는 단어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고요. 형태소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갑니다. 이 문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문장 구조에 관한 것은 올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문장 구조 정확히 알아두셔야 올해 2점이나 3점은 한 방에 얻는 거예요. 반드시 공부해 둡시다. 자, 문장 구조 복잡해 보입니다만 선생님 나중에 따로 한번 문장 구조 부분은 특강을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문장 구조는 어려울 거 없고요. 문장 성분이 7개가 있습니다만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요. 주어하고 서술어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 서술어가 되는 조건은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이게 서술어인가 싶으면 뭘 찾냐면 기본형이 있는 글자는 전부 다 서술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앞에서부터 보지 말고요. 뒤에서부터 역으로 찾아가시면 쉽습니다. 선생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문제부터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예문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우리말의 문장은 그 짜임에 따라서 첫 번째 기역,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 나타나는 혼문장. 이거는 S 하나 and V 하나라는 얘기죠. 2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때 주어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진 부분을 절이라고 한다. 겹문장은 니은 두 절이 이어져 있는 경우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구조가 SV인데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죠. 자, 그 다음 한 절이 다른 절을 문장 성분의 일부로 안고 있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다. 후자를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첫 번째 명사형 어미가 붙어, 명사형은 미음이나 기 같은 것이겠죠. 미음, 기 같은 게 붙어서 주어, 목적어, 부서 등으로 쓰이는 절. 이게 무슨 절인가요? 말 그대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 리을. 관용어의 역할하는 절, 당연히 관용절이라고 부르겠죠.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아는 문장. 마지막으로 미음은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 서술절입니다. 얘는 구조가 S 플러스 V로 되죠. 자, 아는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을 이건 말 그대로 인용절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형식이 있다. 그래놓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찾아보라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는 조금 좀 차근차근 풀어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형태가 하나가 있어요.
이어진 문장은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아는 문장 가운데서 어려워할 거 없어요. 이거 아는 문장은 구조가 항상 이렇게 된다고. S 플러스 V 플러스 V의 구조예요. 이걸 못 찾아내면 안 돼요. 일단은 아무리 문장이 길어도 S랑 V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나오면 일단 아는 문장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걸 잘 보셔야죠. 마지막 V가 끝날 때 어떤 어미가 붙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보통 미음이나 기 같은 게 붙어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면 얘를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이나 혹은 리을 같은 게 붙어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면 관형절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뭐 개 아니면 듯이 뭐뭐처럼 이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붙어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면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고 아니면 라고가 붙어서 누군가의 생각이나 말을 인용한다면 말 그대로 인용절이고, 서술절은 뒤에 붙는 표지가 따로 없어요. 이거 뭘 봐야 되냐면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S 플러스 S 플러스 V의 구조입니다. 이 뒤에 V가 오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절 자체가 문장의 제일 뒤에 와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뭐냐면 V가 뭔지만 찾으면 돼요. 자, 선생님이 아까 뒤에서부터 찾는다고 했어요. 뭐가 서술어라고요? 기본형이 있는 거. 자, 해볼게요. 내가 한번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서 드디어 잔디가 깔렸다. 자, 제일 뒤에 깔린 건 무조건 서술어예요. 깔리다 기본형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생각해. 답변해 보세요. 뭐가 깔렸어요? 뭐가? 잔디가 깔린 거지. 그러면 하나 찾았어요. 다시 앞으로 하나씩 가면서 기본 형태가 있는 글자를 찾습니다. 드디어 기본형 없어요. 운동장에도 기본형 없어요. 학교 기본형 없고 우리 기본형 없죠. 그렇다면 얘는 우리가 찾는 거랑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잔디가 깔렸다. S 하나 V 하나니까 기억 홈문장이 맞죠. 자, 똑같이 해봅시다. 2번 니은을 보시면 오전에는 눈이 펑펑 왔는데 오후에는 비가 쏟아진다. 뒤에서부터 쏟아지다 기본 형태가 있죠. 서술어예요. 뭐가 쏟아졌나요? 비가 쏟아졌어요. 다시 앞으로 오후에는 기본형 없어요. 왔는데 오다 기본형 있죠. 오다 뭐가 왔죠? 눈이 왔어요. 이렇게 펑펑 기본형 없고 나머지 기본형 없고, 그러면 이렇게 SV SV죠. 그럼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고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일 겁니다. 2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3번 해보죠. 동생은 내가 어제 남긴 빵을 오늘 아침에 모두 먹었다. 자, 제일 뒤에 먹었다 기본형 있어요. 서술어. 누가 먹었어요? 누가? 동생은 이게 주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먹었다 앞부분으로 가면서 기본형 찾습니다. 모두 기본형 없어요. 아침에 기본형 없어요. 오늘 기본형 없어요. 빵을 기본형 없어요. 남긴 남기다가 나오죠. 누가 남겼나요? 내가 남겼어요. 이렇게 내가 남긴 어제 기본형 없고, 그러면 내가 남긴 니은 붙었죠. 그리고 이게 뒤에 오는 빵 체언을 꾸미니까 요거는 관형절이 돼야 되는데요. 디귿이 아마 명사절이죠. 3번 잘못 얘기했네요. 자, 4번도 보겠습니다. 친구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시험에 드디어 합격을 했다. 자, 합격하다 서술어예요. 누가? 친구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드디어 기본형 없어요. 시험에 기본형 없어요. 준비하다 기본형 있죠. 서술어예요. 누가 준비했어요? 앞에 나오는 친구가 준비한 거죠. 얘는 주어가 공통 주어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묶이겠네. 뒤에 니은 붙었어요. 뒤에 오는 명사 시험 꾸몄죠. 무슨 절? 당연히 관형절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동네에서 찬수 아저씨가 운전 실력이 가장 뛰어나다 서술어. 뭐가 뛰어난 건데 뭐가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누가? 아저씨가. 그러면 SV니까 얘는 서술절이 되겠죠. 나중에 선생님이 요 문제는 올해 나올 겁니다. 진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와 관련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특강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 오늘은 어떻게 절을 찾는지에 대해서만 명확히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15번 보기에 기역 비읍에서 밑줄 친 말을 같은 품사끼리 짝지어진 거다. 품사 물었네요. 품사인데, 자, 일단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되고 기본 구성이 이렇죠. 한 고 원문이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반드시 해석판이 있어요. 요걸 먼저 보시고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순서가 고를 먼저 보고 여기서 이게 뭘까 생각하면 잘 못 찾습니다. 현대어를 먼저 보고 현대 문법 실력으로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서 비교하는 게 빠르다고요. 자, 보기 볼게요.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품사 통용이라고 불러요. 현대 문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 국어에 비해서 중세 국어에서 더 많이 발견되는데 다음에 무음이라는 글자하고 새라고 하는 이 글자는 이러한 예이다라고 하고 기역부터 미음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기역을 보시면 이게 PT를 만나다 보니까 그거가 좀 깨졌네요. 뭐 문제 푸는 지장 없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만 무슨 뭔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 현대어를 보라고. 자, 어찌 얘랑 같은 게 무음이죠, 그죠? 무음 이거 하리요. 원문을 봐서 모르겠어. 근데 이걸 봤더니 어찌 펴겠는가? 어찌 기본형 없고 형태 바뀌지 않고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니까 얘는 부사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니은도 보시면 무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음 할다. 자, 무음 할다 무엇 이렇게 돼 있죠. 무엇 하겠는가? 자, 여기서 무엇이 뭘까? 무엇을 하다죠. 무엇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격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얘는 체언이네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또 무슨이 있어요. 이거 봐서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무슨 뒤에 오는 물 체언을 꾸몄죠. 얘는 관형사죠. 그 다음에 리을은 새가 있어요. 이거 봐서 모르고요. 자, 새 것이죠, 그죠? 새 것 뒤에 조사 붙어 있고 얘는 명사일 겁니다. 체언일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은 새 깃을 자, 새 똑같이 현대어를 먼저 보라 그랬지? 새 뒤에 오는 보금자리 명사를 꾸미니까 얘는 관형사겠죠. 그다음 비읍은 또 새가 나왔어요. 새인데 현대를 봤더니 새로죠, 그죠? 새로 출가하다 용언 꾸몄으니까 얘는 부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보면 요거는 4번이겠죠. 디귿도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미음도 관형사로 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수능완성 실전편 1회에 나와 있는 문법 5문항을 풀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난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출제 가능한 단골 손님으로 기본적인 형태를 물은 것이니까 명확하게 잘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어요. 마음 급하시죠, 그죠? 차근차근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